요즘 이슈가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장점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사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 하나의 키워드만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좀 비하기 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야, 김재경 소장은 올라간다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횡보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지금 매수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안 사게 될 겁니다.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게 되는데,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설령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명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가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해당 신축 아파트를 내가 지금 매수를 해요. 그러면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야지 내가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축이 아니라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신축이 되는 거지, 지금 그 자체로서는 주거 환경이 낙후돼 있고 열악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매 금액이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5년 뒤, 7년 뒤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마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예요. 마포구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가 2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마포구에 있는 재개발을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 완공이 됐었을 때 그 20억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면 여기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둘 다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일단은 약식으로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등 우리가 저층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멸실시키고도 신축을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정법상 비교 구분 대상에서는 핵심 사항은 거주 환경이 열악, 즉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게 재개발, 기반 시설이 양호한 것은 재건축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부가 바라봤었을 때 규제에 대한 강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들은 약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주거 기반 시설을 확충시켜줘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은 원래 장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도정법에 추구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재개발의 혜택들이 보다 더 많은 사항들을 알 수가 있어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300개가 넘어가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 제가 지금 딱 3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은 광명뉴타운입니다. 지금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목하면 좋을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광명 12구역. 지금 자료상 이제 보게 되면 12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났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가 12구역에 나게 되면서 이제 갖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광명뉴타운 전체 약 3만 세대 가까워지는 신축 아파트 촌이 되는데, 여기서도 완공이 머지 않았다. 모든 구역이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8부 능선이 관리처분 인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단순히 완공 시점이 빠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명뉴타운 자체는 경기도라고는 하지만 지역 번호도 01을 씁니다. 원래 서울에 편입시키려고 했었던 지역 중 하나거든요. 준서울에 입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 가격이 저렴해요. 그 다음 지역으로는 장이뉴타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이뉴타운 같은 경우는 장이 14구역과 15구역을 주목하라라고 말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3가지라고만 했지만 이렇게만 하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인데, 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이미 너무 핫했죠.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가 지나간 상태인데 역시 지방선거 때 또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정말
불밌듯이 막 이제 쏟아지면서 여기 재개발하겠습니다, 여기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 역시도 이제 성동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역시에도 공약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다 열심히 멋지게 짓겠다라고 공약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미 지방선거 이전에도 화두는 다 던져졌었죠. 바로 무엇이냐? 2040 서울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무엇이었나요? 35층 룰을 깼다. 즉 초고층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일단 평지, 대단지, 한강변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서 초고층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확고한 사항은 이미 사실 지방선거 전에 확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재개발 예정지가 재개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게 현재 시점이긴 해요. 근데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고 내가 리스크를 인지하긴 해야 되지만, 내가 그래도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 부분을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좀 표를 보게 되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자면, 이사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건들면 안 됩니다. 대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당 부분은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아니고요.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5, 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대해봐도 된다. 지금 현재 1차, 2차 그리고 2차 공모까지도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봐도 되는데, 해당 지역들은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 뚫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공공재개발을 가보는 것도 일단 방법. 그럼 민간재개발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느냐? 신속통합기획에서 선정된 지역들을 가면 됩니다. 해당 지역들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인 민간재개발에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보다도 일단 쌉니다. 그래도 완전 싸진 않아요. 아무리 못해도 4억에서 비싼 데들은 한 8억도 가거든요. 그런데 난 더 싼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바로 어디냐? 건축허가 제한 지역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뒤로 갔었을 때 신속통합기획을 지정했었을 때 처음에 그때 공모했었던 지역들이 무려 102곳들이 지정을 했었고요. 이곳들 중에서 4군데씩 구청에서 뽑아서 올렸었고, 해당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럼 탈락한 지역들 중에서 좀 아깝다 싶은 데들을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말은 솔직히 말했을 때 제가 보면 서울시가 찍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왜 건축행위 제한으로 해놨을까요? 여기 재개발 지역들은 여러분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아시는 게, 바로 신축 빌라들이 난립하면서 노후도가 깨지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개발이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게 정말 큰 고민인데, 해당 지역들은 신축이 안 되고요. 즉 노후도가 보존된다, 사업성이 보존된다. 그리고 서울시가 찜해놓은 거죠. 여기 신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경계를 딱 그려놨거든요. 해당 지역들이 바로 올해 2022년도 하반기에 신통기획 선정 유력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2023년도라든지 4년도라든지 해당 지역들이 신통기획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지역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어떻게 찾아보냐?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서울시보를 보시면 됩니다. 3,756호를 보게 되면 제가 다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일부 경계 도면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는지를 가져왔는데, 해당 부분들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 여러분들 규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있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있고, 근데 여기 사항에서 안 나와 있는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안전진단이죠. 이 안전진단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이 못 가고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이 안전진단 가중치가 완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긴 한데, 면제는 도정법 개정상이죠. 그냥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국회 통과하니까 어렵다. 시행령 개정상 그리고 안전진단 가중치는 아예 더 쉬워요.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지만 있다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전진단 가중치를 예전 숫자로 되돌려버리면, 사실 안전진단이 그동안은 뭐 예비 안전진단 통과돼도 1차 안전진단 떨어지고 막 아니면 2차 안전진단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다 통과가 될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무조건 다 통과된다라고 말 수는 없죠. 한 가지 기준점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해도 됩니다가 바로 무엇이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을 주목해 보면 훨씬 더 안심하시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동 아파트 튼튼하다고 안전진단에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목동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졌잖아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과연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다라고 안전진단 떨궈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면 바로 어디가 떠오를 수 있냐?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쭉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기 신도시는 내진 설계가 돼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허가는 88년도 8월달 이전에 한 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들보다 안전진단 했을 때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잡아가느냐?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제 더 이상 일기 신도시에서는 논쟁들이 많았었어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맨날 싸우죠. 그럼 리모델링파의 가장 큰 논리가 뭔가요? 야, 저기 목동도 재건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건축이 되냐?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안전진단 통과할 수가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는 큰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해당되는 재건축 예상 단지들 가격대가 다 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바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일기 신도시 가격대가 다 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일기 신도시가 다 합해서 29만 세대예요. 야, 너무 많잖아요. 여기 어느 단지를 주목해야 될까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하기 쉬운 거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을 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막 분석도 많이들 해놨고 여기 단지가 좋아요, 저기 단지가 좋아요 하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두 번째 키워드를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무엇이냐?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세요. 역세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역세권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용적률을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최대 500%까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500%를 일률적으로 풀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아직 정확한 정책은 안 나왔고 그냥 오피셜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도시공학 전공이신 분들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500으로 풀어주기는 어렵다. 왜냐?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천편일률적으로 500으로 가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 차등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역세권, 즉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운 곳들은 용적률을 500%로 풀어줄 것이고 좀 뒤에 있는 지역들은 차등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영상의 결론, 특히 소액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 이게 뭔 소액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기 신도시가 키워드다.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화두는 일기 신도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기 신도시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